지난 60년간 연평균 20% 수익률, 최종 550만 퍼센트. 와, 정말 워런 버핏이 남긴 기록은 전술적입니다. 복류의 마법이 이런 거구나. 뭐랄까 투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스토리를 보여줬죠. 네, 맞아요. 정말 한 시대가 저문 거죠. 이제 버핏과 또 그의 오랜 파트너 찰리 먼거가 없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렉 아벨이라는 새로운 CEO가 이끌게 되는데요. 2026년 1월 1일부터죠. 시장의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렇죠. 특히 지금 버크셔가 가진 현금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3,470억 달러? 네, 맞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이 현금을 들고 그렉 아벨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말 다들 주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이 그렉 아벨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누구인지, 또 그가 제시한 방향성은 뭔지, 그리고 이 거대해진 버크셔가 마주한 현실적인 제약 같은 건 없는지, 이런 걸 좀 깊이 파고들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한번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변화의 의미를 여러분께서 명확히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먼저 그렉 아벨,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요? 그렉 아벨은 버크셔의 아주 중요한 자회사죠. 버크셔 해서의 에너지를 정말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배경 때문에 앞으로 재생 에너지나 전력 인프라 같은 에너지 관련 분야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쪽 분야 전문가니까요. 과거 경력 때문만은 아니고요. 그렉 가벨은 에너지 사업을 하면서 규제 환경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을 거고 또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의 속성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이런 분야가 사실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오랫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딱 버크셔의 투자 철학하고도 잘 맞거든요. 그래서 더 주목받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경험이랑 철학이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네요. 근데 아벨 본인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좀 어떤가요? 뭐 버핏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간다 이런 건가요? 일단 네,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2025년 주주총회에서도 밝혔는데 버크셔의 고유한 투자 철학이나 자본 배분 원칙은 그대로 유지할 거다. 그리고 배당 계획도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죠. 그리고 버크셔 특유의 그 독립적이면서 분권화된 기업 문화 이것도 계승하겠다고 강조했고요. 아, 버핏의 유산을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이네요. 근데 뭔가 좀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다면서요. 네, 바로 그 자회사 관리에 대한 언급인데요. 아벨이 앞으로 자회사 경영에 더 적극적으로 뭘 액티브하게 관여할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이게 각 자회사 경영에 비교적 좀 거리를 뒀던 워런 버핏과는 다른 접근 방식일 수 있거든요. 아마 아벨 본인이 오랫동안 자회사를 직접 운영해서 성공시킨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자신감일 수도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투자 원칙은 이어가되 운영 스타일에서는 아벨의 색깔이 좀 묻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가장 큰 관심사, 그 막대한 현금 3,470억 달러며 우리 돈으로 거의 480조 원 아닌가요?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돈이 이렇게 많은데 투자가 오히려 어렵다는 말도 있던데요. 네, 그게 바로 규모의 딜레마 때문입니다. 버크셔 자체가 이제 너무 커져버려서요. 예전에 버핏이 했던 것처럼 막 유망한 중소기업 찾아서 투자해서 폭발적인 수익률 올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졌다는 거죠. 게다가 미국에서는 특정 기업 지분을 10% 이상 갖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제에 발목이 잡힙니다. 10% 지분 보유 규제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이 있길래 그렇죠? 우선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훨씬 까다로워져요. 지분 5%만 넘어도 열흘 안에 보고해야 하는데 10%를 넘기면 투자 목적이 뭔지, 경영에 참여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걸 아주 상세하게 밝혀야 하거든요. 버크셔처럼 좀 조용히 유연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고 싶어하는 입장에서는 전략이 다 노출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분 10% 이상 보유자는 법적으로 내부자, 인사이더로 간주돼요. 그래서 6개월 안에 그 주식을 사고 팔아서 얻은 단기 차익이 있다면 그걸 회사에 다시 뱉어내야 하는 섹션 16이라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물론 버크셔가 장기 투자를 선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지분을 조절해야 할 때도 있을 텐데 이게 상당한 제약이 되는 거죠. 와, 투자 자율성이 정말 크게 줄어드네요. 그럼 투자 대상 기업 쪽에서도 뭔가 방어 수단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유명한 포이즌 필 전략인데요. 버크셔 같은 거대 투자자가 지분을 막 늘리려고 할 때 기존 주주들한테 아주 싼 값에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버크셔의 지분율이 희석되겠죠. 원치 않는 대규모 지분 확보를 막는 진짜 말 그대로 독약 같은 방어 수단인 셈입니다. 듣고 보니까 규제와 규모의 벽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높네요. 실제로 이런 영향이 좀 있었나요? 수익률 같은 데서요? 네, 실제로 버크셔의 최근 10년,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11.8%였는데요. 이게 같은 시간 S&P 500 지수 상승률인 12%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뭐랄까 회사가 커지면서 과거처럼 압도적인 초과 수익을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현실적으로요. 그렇다면 그렉 아벨은 이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장 움직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요, 단기적으로는 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규모 외부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일단 현재 보유한 우량 자회사들의 내실을 다지고 성장을 지원하는 데 좀 더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은 당분간은 시장 변동성이나 어떤 특별한 기회가 올 때를 대비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언젠가 그가 이 현금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또 그 방향성에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주목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워런 버핏 시대가 가고 그렉 아벨 시대가 오면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큰 틀의 투자 철학은 유지하겠지만 자회사 관리 같은 운영 면에서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록적인 현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너무 커졌고 또 여러 규제 때문에 과거 방식의 투자는 좀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내부 성장에 집중하면서 현금을 전략적으로 운용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한 기업의 미래 이야기만은 아니고요. 거대 자본이 이렇게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 나가는지, 또 엄청난 성공 신화를 쓴 조직이 다음 시대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변화에 적응해 가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투자 환경이나 기업 경영의 변화를 이해하시는데 분명 좋은 통찰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방금 이야기 나눈 그런 규제와 규모의 제약을 고려했을 때 어쩌면 아벨의 버커셔는 단순히 유망기업 지분사들이는 기존 방식을 넘어서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예 초대형 기업을 통째로 인수한다거나 아니면 이 막대한 자본을 더 효과적으로 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뭔가 좀 더 근본적인 구조 변화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시점은 아닐까요? 과거의 성공 철학과 현실의 제약, 이 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어쩌면 좀 비전통적인 투자 방식은 뭐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